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이제 5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5월 4일부터 이제 대면 강의를 시작한다라고 어제 이제 메일이 공지가 왔었는데요. 예, 드디어 여러분들 그 5월 6일 날 우리는 수업이 있죠. 예, 그 어린이날 다음 날입니다. 네, 아주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이죠. 예, 선거일인데 무슨 녹화냐, 뭐, 왜 또 온라인 강의를 들으라 하냐라고 아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다들 어쨌든 선거는 하셨는지요? 예, 저는 이렇게 사전 선거를, 전 참여를 했습니다. 선거라 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주권이잖아요. 다들 이제 그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이나 또 뭐 권리, 뭐 국민의 주권인 이 선거권을 반드시 행사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강의가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을 하고, 또 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예비 국회의원들이죠. 후보자들의 뭐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또 꼼꼼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학연이든 지연이든 이런 것들 다 배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또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뭐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익이 아닌 공익에 누가 더 부합하고 누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반드시 국회 뭐 국회의원 그 예비자들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뭐 비방 이런 건 전혀 듣지 마시고요. 공약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를 진지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참된 뭐 시민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보건이라든지 여러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아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시민의식도 그만큼 이렇게 진보가 되었고요. 오프라인이면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제 정치에 대한 크게 색깔은 없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스파이럴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스파이럴이 뭐냐면 이렇게 그 나선형이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나사잖아요. 나사.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데 이 스파이럴을 이렇게 들어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잘라서 옆면을 보면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예. 그 정치지나 이런 그 정치적 색깔 부분들 보면 이렇습니다. 뭐 좌가 맞냐 우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치 공약이 더 중요한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좌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우리 그 정치권 사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처럼 제자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자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이런 좌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스파이럴 이론처럼 계속 이 뭐 어쨌든 진화하가는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정치고 또 선진화되어 있는 어떤 정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정치의 어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적극적인 어떤 시민의식 주권에 대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날이라 이뭐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늦더라도 오늘 늦게까지 해서 반드시 잘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고 말씀처럼 누가 못 찍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신껏 여러분들의 이 생각했을 때 난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누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들의 그 시민들의 의견을 목소리에 담아서 국회에 가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그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무슨, 국회의원 선거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공휴일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녹화를 하고 올렸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이 81분의 이 수강생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일부,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의심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학사 일정표입니다. 학사 일정표. 오늘이 이제 4월 15일이죠. 수요일.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요 4월 18일에 토요일, 18날에 이렇게 휴강에 대한 보강일로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프라인이면 말씀처럼 뭐 휴강을 하고 또 어쨌든 이번에 이 강의 일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이 온라인 강의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들 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이라든지 이런 학습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많이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제가 뭐 장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중원, 부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거듭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반복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설문 내용 중에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 교수자,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하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바뀌셨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초기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 달여 정도의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이제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창업자들, 안트로프러너들과 또 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같이 인스트럭터 과정을 했었었는데 아이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이 웨비나라고 해서 이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원격지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상의할 수 있고 코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좀 더 파퓰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다들 물론 뭐 유튜브나 뭐 여러 이 영상이나 뭐 SNS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시라 판단되고요. 이렇게 그 원격지 또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또 오히려 이런 온라인 강의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또 이해도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어떻든 이 환경적인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해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이 긍정적으로 가급적이면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학습의 그 효과나 또 질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제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의 이해와 사례, 적정 기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적정 기술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1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처음 시도된 이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이런 개념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다듬어지고 난 뒤에 21세기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보다 이제 확장되고 이렇게 대중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적정 기술의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씩 변화갈 것 같고요. 하지만 적정 기술이 아닌 이렇게 그 인간 중심의 이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들은 앞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정 기술이 근본적인 어떤 사상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그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어떤 그 믿음은 반드시 저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 적정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뭐 주로 해외 사례들을 많이 봤죠.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 영국 이런 사례를 봤는데 어, 앞으로 여기서 간략한 소개한 이 적정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적정 기술과 비즈니스 또 적정 기술과 뭐 국제 개발 협력, 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적정 기술 아니면 뭐 국제 자원 활동과 적정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적정 기술의 이 강의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적정 기술의 이해와 사례 중에 이대로 괜찮은가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요 우화는 뭔지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그죠? 예,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두루미에게 대접을 하죠. 그런데 두루미는 어때요? 부리가 길어서 먹질 못하죠. 잘 먹질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루미가 여우를 집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두루미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여우에게 대접합니다. 뭐 여우 또한 마찬가지 잘 음식을 먹지 못하죠. 물론 뭐 친구분들 중에 뭐 들고 마시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우화 내에서는 여우는 마찬가지 두루미의 그 호리병에 든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미처 배려심이 부족했구나. 뭐 여우의 어떤 뭐 잔꾀나 아니면 뭐 일부러 이렇게 뭐 그 장난을 치려고 했다라고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우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적정 기술의 적정성이죠. 과연 이 적정 기술은 누구에게나 적정한 기술의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는 기술은 또는 뭐 그 제품은 결국 소비자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적정 기술 또한 이 공급자로서 우리는 이 더 이상 여호와 같은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적정 기술을 공급하는데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벤처 창업학과의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기업들의 창업 컨설팅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창업에 대한 진단 또 초기 사업에 대한 뭐 기술 경영이나 경영 진단을 하러 다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제품을 처음 개발을 할 때에 많은 우려를 범합니다.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기술과 본인의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의도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품화를 만들고 그걸 시장에 출시를 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냉담합니다. 냉담합니다. 그거는 불을 보면 뜻 뻔합니다. 세상은 많은 종류의 마켓이 존재하겠지만 크게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언 푸시라는 시장이 존재할 거고요. 또 하나는 디맨드 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견인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의 시장의 95%, 뭐 90에서 95% 정도는 디맨드 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시장을 견인합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공급자가 내어놓고 그 제품들이 판매가 됩니다. 뭐 여기 경제학과를 다니거나 경영학과를 다닌 친구들은 마케팅 원론에서 잘 배우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물론 이런 사이언 푸시와 같은 기술들도 세상에 나타나긴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스마트폰이 있겠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내놓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 몰랐겠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누구도 소비자도 물론 뭐 한둘의 어떤 그 얼리 어답터나 뭐 이런 좀 이 혁신가들, 좀 이노베이터들은 생각을 했겠지만 나오기 전에는 잘 몰랐던 거죠.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예전에 이제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던 시절에 사람들이 빠른 교통수단이라 함은 말을 뭐 두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를 끌거나 아니면 마차 바퀴를 뭐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해서 더 빠른 마차를 요구했던 거죠. 빠른 교통수단을 고민할 때는. 하지만 포드가 자동차를 딱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콧방귀 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마차보다 더 느려요. 또 이 석탄을 떼어서 증기를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터빈을 돌리고
뭐 이렇게 바퀴를 움직이기 때문에 연기도 많이 나고 덜커덕거리고 그죠? 예, 뭐 그러면서도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막 웃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맞자 타는 사람 있나요? 예, 세상은 바뀝니다. 그렇게 물론 사이언 푸시의 시장도 존재합니다. 소비자의 어떤 그 니즈에는 추후가 이제 그 소비자들은 그 사이언 푸시를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 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 니즈 이런 부분들이 성공에 대한 더군다나 우리 사회적 기업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의 세 가지 요건이 뭐였죠? 예, 사회성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죠. 사업성. 반드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업성을 미트하기, 그러니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니즈가 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고객이 살지 안 살지는 반드시 책상 앞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 고객에 대해서 이런 직접적인 뭐 어떤 질문이 아니어도 이 유사한 제품이 만약에 시장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 없는지를 인터뷰나 사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거고요. 거기에 모든 대학원생들, 뭐 물론 그 뭐 저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원생들 또 뭐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뭐 이런 그 뭐 네트워크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친구들이 뭐 창업 아이템을 많이 갖고 와요. 하지만 그렇게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또 잠재 고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많이 했었고, 저 또한 뭐 예전에 그 그룹사에 이제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 뭐 인터뷰도 하고, FGI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러니까 이 제품이나 이 시장에 정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것들 많이 시행했지만, 이번에 또 절실히 그 소비자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우가 만약에 정말 이 두루미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으로 생각했으면 장난이 아닌 이상 그렇게 출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현실에 보면 이 세계적으로도 이 적정 기술의 공급자들이 이 여우와 같은 실수를 너무나 흔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뭐냐면 플레이 펌프입니다. 플레이 펌프. 그죠? 플레이 펌프. 이 75%이 잠비아 내에 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플레이 펌프가 기본적인 어떤 작동 원리는 뭐냐면 이 플레이 펌프가 적정 기술로 처음에 이제 채택됐던 이유가 물론 어린아이들이 요 동그랗게 생긴 원 있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애들이 이제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뭐 식수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지만 또 교육 문제도 있지만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다라는 착안에서 애들이 우리 한국의 놀이터에도 가면 지구본 같은 게 있잖아요. 지구본이라고 하나요? 그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돌리면서 뭐 올라타기도 하고 한 친구는 돌리고 뭐 그 안에서 타는 그 빙글빙글 도는 그겁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애들이 이렇게 돌리고 놀면 이 지하수를 이 돌리는 그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이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높이 있는 저장소, 그러니까 물탱크에 저장을 하고 그 물탱크를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렇게 물을 급수를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원리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또 의도는 좋았어요. 애들에게는 윈윈이죠. 애들에게는 놀이 기구를 제공하고, 그죠? 또 하나는 그거를 저장을 했다가 어쨌든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탱크에 물을 저장하고 난 뒤에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쓴다고 지하수가 뿜어지는 거 아니죠. 지하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뭐 펌프라든지 있죠. 뭐 양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물을 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였죠. 또 하나, 여기 펌프 위에는 아무래도 이제 높이 있어야 이 수압 때문에 물이 원활하게 나오니까 물을 올려면 아무래도 이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물탱크에 광고를 붙여서 요즘 우리가 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어느 정도 가입자가 유치가 되거나 뭐 창업자들 요즘 뭐 저도 평가를 많이 하고 다니지만 이 IT 지식산업 쪽에 그 창업 아이템들로 갖고 오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광고 수익을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갖고 와요.
그것처럼 요 플레이펌프의 물탱크에 광고를 붙여서 그 광고료를 또 이 마을 주민들이 쉐어하는, 예, 나눠 가지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플레이펌프는 아주 우수한, 그죠?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왜 이 플레이펌프가 실패 사례로 떠올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 플레이펌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아이들이 놀면서 물을 퍼올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 물을 이 정도로 퍼올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거의 한, 12시간에서 18시간을 이걸 돌려야 됩니다. 애들이 그렇게까지 집중 있게 놀까요? 그런 동기부여를 애들한테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동기라는 것들이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 동기는 이제 내재적인 동기가 있고, 그죠? 외재적인 동기가 있는데, 외부의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면 오히려 그 내부적인 동기 요인들은 저하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한 노인이 또 뭐 하나의 사례로, 뭐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선거 날이기도 하니까 뭐 편하게 우리 수업을 진행하고 진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노인이 시골에 이제 은퇴를 하고 시골에 그 뭐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 전원주택 그 지은 앞에는 큰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에 이 느티나무가 있어서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애들이 한 3, 3, 5 이렇게 모여서 엄청 놀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쉬러 이제 또 여행을 뭐 이렇게 노후를 편하고 이렇게 여유롭고 조용하게 이제 목가적인 삶을 기대를 하며 시골에 갔는데 애들이 아침마다 이제 거기 와서 막 떠들고 노는 거죠.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거기 공터가 있고 나무 그늘이 있고, 예, 놀기는 최적한 장소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제 매일 그렇게 떠드니까 이 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이 노인도 사실 약간 까칠한 노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노인이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 노인이 그 과거에 이 정신 심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뭐 물도 뿌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저리 가라고, 뭐 고함도 치고 막 했는데, 애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몰래 와서 놀고, 뭐 그걸 더 재미삼아 막 오히려 노인을 놀리면서 또 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노인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꾀를 낸 건,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한 달은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1불씩을 나눠주면서 여기 와서 놀면 앞으로 이 뭐 할아버지가 1불씩을 줄게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외부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를 해준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단순하게 놀기만 좋아했던 애들에게 1불씩을 이제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엔 아싸 그랬죠. 왜냐면 처음에는 할아버지 왜 그래요? 뭐 놀지 말라고 그렇게 뭐 욕하고 물 뿌리고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 노는 모습이 좋아서 그래. 앞으로 더 자주 놀러 오렴.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이제 3명이나 4명한테 1불씩을 준 거예요. 예. 물론 뭐 시골 마을이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었겠죠. 뭐 수십 명을 불러오서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불씩을 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애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불러서 그래 잘 놀아라. 그러고 또 1불씩을 또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이제 3일째 오면서 할아버지 저희 또 왔어요. 그러니까 또 1불씩을 나눠준 거죠. 얘들은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물론 뭐 한 3부, 3명이나 4명이니까 하루에 뭐 3불씩을 잡아도 뭐 한 20일여 봐야 뭐 20일에서 하면 뭐 한 60불 정도잖아요. 그 정도는 뭐 할아버지 어쨌든 뭐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좀 나으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주, 뭐 2주가 지나서 3주쯤 됐을 때 애들이 또 아니야 다를까 한 달은 와서 아침에 와서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돈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뭐라 했을까요? 예, 엄청나게 컴플레인 한 겁니다. 왜 안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일부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엄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럼 저희도 여기 와서 안 놀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 2번 다시 그 노래 그 앞에 동토에 와서는 애들이 놀지 않더래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하기 전에는 내재적으로 어떤 동기가 부여가 돼서 스스로 잘 재밌게 놀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외부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 외부적인 동기부여가 없어지면 애들이 놀지 않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놀아라고 놔두면 잘 놀겠지만, 이걸 돌리면은 물리포르기 때문에 애들한테 놀으라고 강요를 하면 애들은 절대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쨌든 이 플레이 펌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 아주머니들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3명, 4명이 그 아프리카 아주머니들이 이 원을 서서 그거를 하루 종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뿜어 올려야 되니까 이게 단순하지만 어쨌든 이런 메케니컬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유지보수 팀 또한 기술적인 그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팀이 연락처도 없고 유지보수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죠? 광고판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 기린들, 코끼리, 야생동물 띄워놓는 그 허벌판에 누가 광고주가 여기다 뭘 실을까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드렸던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죠? 그리고 정말 거기에 광고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로지컬리 보면 아주 베스트예요. 이게 윈윈이죠. 예. 일거삼등입니다. 애들은 놀아서 좋고, 물은 저장하는데 거기는 광고 수익을 받아서 좋고, 나중에 저장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패 사례인 거죠. 놀라고 하는 애들은 놀지 않고, 그거는 어른들이 그것도 아주머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돌리고 있고, 싣고 싶은 광고주는 모집되지 않고, 그리고 암만 돌려도 물이 잘 올라오지 않는 유지보수 팀도 없고 이런 총체적 난국으로 이 플레이 펌프는 실패 사례로 우리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 또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기술인가 아닌가는 책상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플레이 펌프의 사례로처럼 이런 실패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 세이빙 스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많은 이런 주민들이 식수도 문제지만 덜 익힌 음식을 먹으면서 이 질병 발생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악한 어떤 주거 환경이나 주방 문화 때문에 덜 익힌 음식도 되지만 또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에너지 세이빙 스토브라고 하는 적정 기술을 요리를 위한 스토브를 그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건 뭐가 문제였을까요? 좋잖아요. 이런 그 화덕에 있는 그 주먹구구식에 아니면 모닥불 피워놓고 연기 마시면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생적이고 깔끔해 보이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스토브 사용 시에 요리에 대한 문제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여러 개발도상국에는 이 연료를 구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게 되고 또 이 스토브에 딱 들어가는 목재를 구입해야 되는 그 규격화된 땔감을 시장에서 매번 구입해야 되니 이런 70% 당시에 그 농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극빈층이 불가능하죠. 사용하기. 물론 이 또한 그 로지컬리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땔감을 구입해야 되거나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빈곤층이나 극빈층이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인가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대표적인 유사한 사례로 또 어떤 사례를 들었었죠? 라이프 스트로라고 물에다가 빨대를 대고 이렇게
빠는 것 또한 적정 기술로 유명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물에 대한 어떤 그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사실 이 적정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비정부 기관 또 기업들도 홍보 차원에서 이런 일회성 공약기를 하기도 하고 많은 원조도 노력을 하고 NGO나 NPO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런 적정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할까라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이프스트로우 같은 정수형 빨대는 긴급 고용으로는 간편한 이런 임시 방편의 기술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어떤 수인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또 그런 문제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이처럼 이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그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불편한 진실이 전 세계 인구의 90%인 58억 명이 기본적인 생필품이 살 돈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28억 명 정도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 네,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고 적혀요. 또 아이들 5명 중 1명, 약 한 4억 명 정도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또 그런 불편한 진실도 있죠. 또 아프리카인 10명 중에 9명이 어때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에디터 월드에서 발제한 글이기도 한데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아직도 세계에는 많이 존재하고 비일비재하다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폴 폴락이라고 하는 이 IDE를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이 폴 폴락이 원래는 이 적정 기술의 재도약을 위해서 1980년에서 한 99년 사이에 노력했던 부분이고 이 분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현대 적정 기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 폴 폴락이 레이건 정부에 의해서 이 적정기술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된 쯤에 콜로라도주에 살던 이 정신과 개업인 이 폴폴락은 이 아내가 다니던 교회 그 선교팀하고 같이 해서 처음에는 어딜 갔냐면 방글라데시의 이 극심한 빈곤층을 목격하게 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적정 기술과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충격으로 하루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결심한 이 폴폴락이 81년 이 국제개발회사 IDE를 설립하고요. 이 IDE를 설립한 목적은 이런 극빈층, 빈곤층의 수입을 증대시켜서 어떻게든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줘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셨겠지만 누구였죠? 예. 그 강의에 했던 그 분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분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극빈층을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분 또한 그런 어떤 그 동기로 해서 ID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주로 소장농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런 관계시설 또 소규모 시장을 통한 빈곤 감소나 이런 독특한 모델을 처음에는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폴락은 적정 기술 제품이 디자인으로 명심해야 될 것을 3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적정 기술 제품을 디자인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25명의 고객과 만나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책상 앞에서는 절대 이 적정 기술이나 고객을 위한 진정성 이걸 캐치할 수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걸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그거에 대한 수요자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적정 기술 제품을 디자인하기 전에 반드시 열린 마음으로 25명의 고객과 만나라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객의 처한 상황과 고객의 니즈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뭐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폴 폴락 또한 마찬가지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 81년부터 매년 개발도서관국에서 하는 100여 가구를 방문해서 자세한 인터뷰를 뭐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돌아가기 전까지 한 3천 가구 이상을 만나고 항상 뭐 예, 그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뭐 사회적 이슈나 문제 이런 것들을 캐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폴플락이 적정기술 제품 보급에 있어서 고객과의 만남을 중요시한 이유는 뭐 정신과 의사 시절에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어려움을 토로를 할 때, 이론적으로 어떤 접근보다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과적인 질환에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부분들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목소리에 뭐 VOC라고 하죠. Voice of Customer. 이거를 중요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디자인한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정 기술을 할 때. 그래서 이 폴볼락은 일반인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도 뭐 구입한 제품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제품을 구매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를 또 많이 얻었죠. 네. 그래서 뭐 1년이 지나 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주는 건 반드시 뭐 필수겠죠. 세 번째는 한두 명이 사서는 안 되겠죠. 그죠? 100만 개 이상 팔릴 제품을 디자인하라. 물론 이건 뭐 팔려야겠지만 그만큼 실용성이 있는 제품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처럼 이렇게 해서 뭐 많이 그 폴폴락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를 위한 뭐 랜턴 가격 110불짜리 랜턴 가격 예, 그리고 뭐 110에서 200불 사이 하는 뭐 농부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뭐 이런 그 솔라 랜턴, 오일, 뭐 프레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혁명을 뜻하는 뭐 D-Revolution의 약자인 D-Lab라고 하는 측정 기술 개발 기업과 같이 뭐 윈도우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도 설립하기도 하고요. 또 2008년에 뭐 30여 년간의 적정 기술 활동을 경험을 해서 다룬 적정 기술 그리고 뭐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부분들도 책을 펼쳤죠. 이런 책을 냈고 적정 기술의 선구자 현대 적정 기술에서 했던 이분이 왜 적정 기술은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을까요? 네. 이런 적정 기술의 운동이 세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냉정한 기업가들 대신에 서투른 수선 장애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는 기술을 일부러 만들진 않았겠죠. 진정성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진정한 그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이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항상 로우텍은 아니거든요. 그죠? 로우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진정 어린 고민과 그들과의 많은 만담 이런 걸 통해서 또 그게 오히려 왜 그 지식이나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깊이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괜히 이제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해서 모르는 워딩을 써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지만 더 그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깊이가 더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예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MIT나 스탠포드에 있는 학생들의 차원에 있어서의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정 기술에 대한 개발 의도와 이런 이해 이런 그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실제로 정말 그 빈곤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 이해도가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폴플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는 한 적정기술 운동에 의해서 설계된 기기 중에 1만 명 이상, 앞서 말씀드렸죠. 꼭 팔릴 때 100만 개 이상 팔릴 제품 디자인하라고.
네, 1만 명 이상의 구매자의 손에 들려진 사례는 뭐 손에 꼽힐 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 오브 이뭐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예서는 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빈곤 관련 10대 저서에 들어가는 서적으로 빈곤의 어떤 탈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이며 이에 대해서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폴폴라 이야기처럼 이 적정 기술은 뭐 얼만큼 중요하고 단순하게 그냥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책상 앞에서의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보다는 폴폴라게 주장했던 세 가지 뭐였죠? 예, 첫 번째는 고객을 만나라. 그죠? 적어도 앨리스트 한 25명의 그 고객을 만나서 디자인하기 전에 그 제품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디자인 제품을 누군가는 구매를 하거나 사용을 할 텐데 그 사용을 통해서 1년 안에 보통 우리가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친구도 잘 알겠지만 ROI 알죠? Return of Investment. 투자하는 거에 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죠? BEP를 달성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 한두 개 팔려서는 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적어도 10,000개 또는 1,000,000개 이상 팔릴 제품을 디자인하라. 그만큼 이제 수요자에 대한 조사와 시장에 대한 마켓 리서치가 중요하겠죠. 이것처럼 적정 기술에 대한 뭐 죽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고민을 할 때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그 사회적 기업을 제가 강의할 때 금일 강의 첫 번째 앞서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사회성. 이 적정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정 기술을 이용한 사업도 그렇고요. 사회성이 있어야 되죠. 빈곤층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업성 있어야 됩니다. 100만 개 이상 팔리려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혁신성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문제나 이 극빈총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하고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또는 이 적정 기술이 어쨌든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밝힐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려면 여러분들 또한 이런 그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또 그 강의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오늘 이 사회적 기업과 죄송합니다. 선거날에도 불구하고 이 적정 기술에 대한 강의를 드렸고요. 강의 내용들은 좀 더 남아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적정 기술에 대한 추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폴폴하게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또 워딩이 있습니다. 세계 디자이너의 95%는 오직 상위 10%의 부자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디자인 혁명이라 불릴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90%를 위한 디자인이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폴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BOP, 바름 오브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아래쪽 단이 훨씬 더 많고 크죠. 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90%의 BOP, 뭐 70%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BOP가 전 세계 거의 뭐 10%의 그 돈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물론 일반 기업이나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상위 10%의 부자를 위한 디자인도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를 더 따뜻하게 또 이렇게 밝힐 수 있으려면 네, 맞습니다. 나머지 90%를 필요로 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또한 이제 기술 경영도 전공을 했고
또 이런 창업자들이나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는데요. 그들을 이 마음의 어떤 접근이나 사업의 아이디어 자체가 어디에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이 수익성도 많이 좌우됩니다. 예. 뭐 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박사 또한 마찬가지. 처음에는 물론 니치아에서 그냥 하나 일개 연구원으로 있었지만 어쨌든 작은 광원을 통해서 더 밝은 빛을 얻고 또 작은 에너지를 통해서 더 많은 빛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던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업에 대한 미션, 본인이 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게 싶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더 그 비즈니스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례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 우리 만나면 제가 이제 효성했을 때 했던 신사업에 대한 그런 모토도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또 이런 저변 국가에서도 큰 부를 취한 사람들 보면 물론 그 지역에 인구도 워낙 많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나머지 90%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할 때 그 제품이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히트 상품, 도미넌트한 디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처럼 여러분들 또한 지금 현재 졸업반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처음 입학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꾸준히 이제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꿈과 또 진로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에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이템과 또 그런 어떤 쪽으로 고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주변의 지지와 본인의 어떤 그 꿈과 이런 그 방향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재적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원천적인 아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낮에 들으셔서 아직 그 선거 마치기 전이라면 지금 다시 가셔서 근처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찾아가셔서 선거에 참여하시고 저렇게 사회에 조금씩 여러분들의 따뜻함을 한 스푼씩 더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아침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람 소리가 자꾸 울렸는데 그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온라인 강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